이 주제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주제라고 그럴까요? 뭐 내용은 한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에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고 또 뭐 깨끗하고 이래서 일본 뭐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일본은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먼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역사의 구조와 이런 게 완전히 다른 나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만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일본을 뭐 이해했다거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는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거쳐서 한국의 지금 이런 한국 사람들의 모양을 만들어낸 것처럼 일본도 일본의 역사를 거쳐서 일본 사람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걸 돌아보려면 우리 역사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요. 잘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것들은 낯설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은 우리한테 자연스러워서 그냥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거, 공기처럼 생각하는 거, 물처럼 공기처럼 생각해서 별로 뭐 공기가 없는 걸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상대화하고 낯설게 하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20세기를 풍미했던 학자 중에 미셸 푸꼬라는 분은 역사학이라는 것은 항상 나한테 늘 자연스러운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낯설게 하고 상대화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런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한테 편안한 거는 잘 받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편안한 거를 남도 편한 줄 알고 그대로 막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아보려면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하고 전혀 다른 문화나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절반이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또 절반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사실은 나가보면 한국이 정말 이상한 나라인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또 밖으로 나가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손으로 밥을 먹고 뭐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또 교회가 많을까? 한국은 한 집 건너 한 집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같은 동양이라고 하는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또 교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러운 또 기독교 국가로의 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또 유일한 나라거든요.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이런 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다른 대학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아시아연구소라는 이런 연구소 쪽으로 제가 이직을 하게 된 배경에도 이제 학과 단위에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문화를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하려고 왔는데 실제로 서울대같이 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연구는 안 하고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거를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안 키우고 뭘 팔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굉장히 재밌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힘든 일은 안 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건 또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하나의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모든 게 다 질문거리고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도 비교해보고 일본하고도 비교해보고
뭐 우리 안에서도 비교해 보고요. 우리 안에서도 또 뭐 다르거든요. 경상도가 좀 다르고 전라도가 좀 다르고 뭐 충청도가 좀 다르고 또 집집마다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그걸 비교하다 보면 뭐 같은 건 또 하나도 없고요. 예? 한국 안에서도 또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뭉뚱그려서 보면 일본하고 한국은 특히 조선 시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다른 역사에 관한 이해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뭐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강의를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잊어먹기 전에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 와타나베 히로시 선생이라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정치학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 양반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책이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런 책을 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갖고 이제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제 낫거든요.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돼갖고 사실은 이 와다나베 히로시 선생님은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선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웃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래서 일본의 문화와 정치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또 반대로 깨달으셨는데 그렇게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면서 자기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쑥 보고 뭐 손으로 밥을 먹네. 저런 이러면서 낮춰보거나 뭐 머리에 뭘 쓰고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상적으로 하고 넘어가지. 그게 왜 그렇게까지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거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된지 모르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거 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막 늘어나고 한류 막 이런 게 하면서 막 나타나는데 상반된 두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가?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가? 또 반대편에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K컬처나 K드라마나 문화라는 게 너무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한쪽에서는 왜 한국은 그런 거를 막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질문을 동시에 받습니다. 한국이 훌륭한 보편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한편으로는 질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들과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냥 막 영화 같은 피투성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이런 게 다 뭐 과거 역사로부터 다 이어져 갖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거기 작용해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돈이 되려고 한다면 뭐 그렇게 또 자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일본하고 잘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절절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일본이 이 조선에 와서 괴롭히고 때리고 약탈하고 이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힘을 길러갖고 두드러 패거나 아니면 잘 지내거나 그래서 우리도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상대를 두드러 팰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그런 비용을 들이려면 국방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다른 데 돈을 쓰려면 결국 외교를 잘하고 싸우지 않게 지내도록 하는 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 국방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너무 국방과 무기와 이런 걸 너무 만들다 보면 사람들 민생에 들여야 될 돈이 없게 되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뭐 멀리 안 가서 가까운 데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게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저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저런 일을 막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냐?
제한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본하고 잘 지내고 또 그러면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굴해내는 것, 개발해내는 것,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이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또 최소한만 상처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말은 쉽거든요. 뭐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일상생활에서도 접해보면 늘 자존심을 구기고 늘 부끄럽고 늘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오고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대지만 실제로 한 나라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그런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잘 하면서 이거를 막 망하지 않고 500년, 600년씩 나라를 유지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이 살림살이를 꾸려오고 나라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조선 500년이 이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조선은 그냥 볼 게 없는 거죠. 바보 같은 나라고 볼 게 없는 나라고 그래서 잘 돌아다보지 않고 그때 막 폭탄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막 들고서 협박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상대를 이기고 이랬어야지 멋있는데 체면 구기고 떠들어 맞고 막 이러니까 이런 막 찌질한 나라가 있나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래서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 역사와 슬픔과 그런 것들을 다 새기고 뭐 또 잘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단박에 그냥 형편없는 역사다 이렇게 이런지하에 말하기에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통신사라고 하는 신뢰를 서로 교통한다 하는 거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믿음이 전혀 없거든요. 주변에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200년, 10년, 20년을 교통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밥도 먹고 같이 연극도 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밥상을 발로 팍 걷어차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국가의 외교고 또 살림살이기 때문에 조선이 임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수인 일본과 뭘 손을 잡고 외교 관계를 맺느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그거는 꼭 군사적인 측면에서 무기를 만들고 뭐 군대를 정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연구를 상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가서 보는 거죠. 가서 봐야 되거든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는 사람도 마음가짐이 충분히 가서 상대를 깊이 볼 만한 사람들이 가야지 가서 맛집 찾아다니는 양반들만 가서 보면은 라면만 좋다는 건 알지 더 깊이 있는 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 맛보는 사람도 가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책도 읽어서 도대체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소설책도 사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옷도 봐야 되겠고 음식도 봐야 되겠고 뭐 생각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조선의 많은 학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보낸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한 번에 갔을 때 수백 명의 인원들이 이제 가게 되니까 그 안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부터 뭐 의사 왜냐면 뭐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의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이제 그래도 대표적으로 조선에서 글을 잘 쓰고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 왜 가면은 한자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의 공통의 글자를 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 영어로 써주면 저기서 영어로 답하고 영어로 써주면 영어로 답 한자로 써서 서로 뭘 해야 되는데 그 문장력이 초등학교 수준이면은 창피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개는 과거급제에서 1등한 사람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떡할까요? 일본도 또 자기가 또 나라가 훌륭한 나라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맞대응해서 그래서 국가대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훌륭한 학자들이 또 나와서 대응을 해서 글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기싸움도 하는 것이고 문장 실력도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건 뭘까요? 재밌는 건 우리가 젊은 학자들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노숙한 학자를 보내가지고 실력이 들통나면 너무 망신이니까 학생을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일군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제자를 그 자리에다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관찰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수로 뛰었다가 또 잘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후보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한번 일단 저 조선에서 온 선비들하고 일단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 과정에 남긴 서로에게 남긴 글들 중에 에도 일본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글들을 추려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필담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 책이 지금 수백 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오래전에 연세대학에 있는 그 국문과에 있는 모 선생님이 다 모아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잘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자료는 바로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대마도부터 시작해서 동경까지 가기까지 몇 개의 도시들을 이렇게 2박을 하거나 1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묵을 때마다 오늘은 안성에서 오늘은 뭐 과천에서 오늘은 뭐 상주에서 묵는데 상주에 있는 학생들 거기 상주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훌륭한 선생님이 왔다는데 뭐 공부도 물어보고 사수삼경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또 조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니까 물어보고 뭐 이러면 또 거기다 대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대답도 해주고 또 친구의 입장에서 대답도 해주고 하면서 쓴 그 기록들을 우리는 돌아오면서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남아있냐면 일본에 다녀오면서 쓴 학자들의 일기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마도에 있는 아무개 학자를 만났는데 잘생겼더라, 뭐 기계가 있더라, 아니면 뭐 글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글씨를 받고 싶더라, 뭐 이런 것들을 남기고는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답을 이렇게 문서에다 써가지고 한 것들은 그냥 일본에 두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대마도의 학교에서 대마도에 머물렀다가 간 원고를 모았다가 거기서 출판을 하고 오사카면 오사카에서 모았다가 출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다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거든요. 중앙에서 그걸 다 통제도 하지만 지역별로 다 돼 있어서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역 자치, 지자체 같은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자료들이 오사카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역 도서관 안에 이제 보관이 돼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뭐 그 필담록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본하고 주로 교류하는 거는 외구들이 와서 자꾸 삼남에 있는 그 전라도 경상도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서 막 노예로 팔아먹고 이제 이런 거를 가서 포로 송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일본에 가신 분들 중에 잘 아시는 포은 정몽주 선생도 일본에 가서 그 포로 송환을 위해서 일본에 가셨다가 쓴 시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을 통해서 이곳 풍습을 물어보니 치아를 물들이는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그 흑치의 풍속들이 동남아 저 섬에서부터 일본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특히 여자들이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풍속이 일본에 남아있는 거를 저렇게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그 당시에 137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정몽주 선생이라는 분이 딱 갔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빨이 검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빨이 검으니까 인상적으로 눈에 딱 다가왔고 저런 것들을 이제 적는 거 적어서 이렇게 남기신 거죠. 그러면 저때 정몽주 선생님은 외교관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인류학자 같은 거죠. 이제. 갔는데 왜 풍속이 우리랑 이렇게 다를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낯선 풍속을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다 이를 막 검게 하는 풍속이 만연해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왜 궁금해 여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조선 사람에 의해서 고려 사람에 의해서 일본 풍속이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런 풍속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묻게 되는 것이고 일본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일본에서 딱 만났을 때 어떤 문화적인 충돌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또 감수성이 통하는 건지. 그런데 보편적인 감수성이 통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만나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성을 확 드러내게 되고 생각이 서로 다른 것들이 붉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한국 사람들 눈에, 조선 사람들 눈에 비친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보게 되면요, 또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선으로부터 한국도 또 많이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들로부터 많이 멀어져서 또 뭐 서구화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을 또 우리도 낯설어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측면들을 이렇게 약간 우회해갖고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 사람들이 놀라는 지점들을 또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삼자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 한국 사람이 과거의 한국 사람과 과거의 일본 사람이 만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조선도 이런 좀 우리 이 특이한 점이 있구나. 일본 또 이런 특이한 점이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또 이건 또 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감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료를 저는 이제 약간 뭐 인류학 그 노트와 같은 그런 풍속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그 몇 가지 그냥 이 자료들 중에 일부가 조선 총독부 시절에 한국에 가져왔다가 남은 것들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 표지를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 사진들 몇 개를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출판을 하고 앞에 이걸 출판을 해서 일본 내에다가 이걸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는 누굴까요? 일본 독자들을 향해서 쓰는 거고, 저 한문과 가나가 섞여 있는 저 어려운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래도 일본 내에서 상당히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저 책을 판매하려고 저걸 만든 거기 때문에 저 책의 서문과 저 뒤에 있는 발문이라 그러는데, 그런 서문을 읽어보면 조선을 또 낮추어 보는, 우리가 훨씬 잘한다, 우리 문장이 훨씬 뛰어나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반대로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또 감출 수 없는 조선에 대한 칭찬이 또 있거든요. 그걸 다 검열해가지고 책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제가 이것도 거기 있는 한 글자를 옮겨온 건데요. 1719년에 외교관 정사 홍치중 아무개 종사관 이명원 아무개 제술관 신유한 아무개 뭐 이런 양반들이 조선에서 한국에 왔다. 화공으로는 아무개가 왔고 의사는 권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그 필담 서로 주고받은, 말하자면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저기 이제 정사, 부사, 종사관, 여기는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들이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가서 그들과 이렇게 필담을 하는 사람들은 저 제술관이라고 하는, 저건 이제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급제를 해서 시나 문장력이 뛰어나가지고 외국에 보냈을 때 조선이란 나라가 문장이 뛰어난 나라라는 걸 보여줄 만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유한이란 분은 일찍부터 일본에 다녀오면서 남긴 자신의 그 일기가 일본에도 번역되고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했을 만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19년에 일본 학자들과 남겼던 이제 그 상한 창화 훈지집이라고 하는 어려운 내용 글자가, 상은 일본을 말하고 하는 조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 사람들이 창화, 서로 시문을 주고받고 또 그 필담을 주고받고 한 훈지라는 거는 뭐 오래된 친구 같은 오래된 전통을 말하는데, 하여간 그런 서로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여기 이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해서 파는데, 여기 첫 번째 질문이 한글은 글자가 가나랑 다르니까 한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이제 가나다라를 이렇게 써서 보여줬겠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이 궁금해하는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또 조선 사람은 이제 반대로
가나 일본 글자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PPT가 아니고 뭐 그냥 자료 덩어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조선과 일본이 왜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이제 그 대목이 서로 추구하는 학문의 길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 일찍부터 저 1710년대부터 이미 상당히 일본과 조선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라서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신유한에게 조선의 학자에게 한 일본 학자가 질문하는 것이죠. 조례, 이건 그 오규 소라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약용 선생 같은 수준에 있는 학자입니다. 우리가 다산정약용을 모르면 뭐 속된 말로 간첩 아니야, 뭐 한국 사람 맞아, 뭐 이렇게 했을 정도로 오규 소라이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역사를 배웠다, 국사를 배웠다 그러면 오규 소라이는 다산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일본의 전통시대, 에도시대 때 가장 최고의 학자이기 때문에 오규 소라이를 모르는 분이 없는데 저 소라이, 조례라고 하는 저 분을 이제 일본 학자가 꺼내면서 일본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센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 오규 소라이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이클 샌달의 책을 인용해갖고 당신 뭐 근데 제가 마이클 샌달 안 읽고 갔어요. 그럼 뭐라 하면 안 읽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보력도 떨어지고 독서도 안 하고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선 학자들이 과연 읽었는지 참고는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다 준비를 해갖고 매달 며칠날 오는 게 다 예약이 돼 있으니까 전부 준비를 해서 질문지 이런 걸 다 해서 공부해갖고 세미나 해갖고 이런 거를 물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한번 탁 던져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또 젊은 학자가 묻는 거거든요. 오규 소라이 선생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마이클 샌달의 정의론을 읽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롤즈의 정의론을 읽으셨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되면 질문의 수준이나 이런 거를 견주어서 거기에 갔을 때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는 미국 분들이 마이클 샌달에 대해서 물어볼지 또 예상 질문을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갖고 허걱 이렇게 되면 이제 답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이제 체면 구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학자들은 독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문장력도 좋아가지고 또 동시에 순발력도 좋아가지고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훌륭한 답을 내면서도 유려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가서 국격을 뭐 떨어뜨렸다 그러면 또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본이 어떤 학문과 어떤 학자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A급 학자들이 당연히 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필담을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를 만나 앉아가지고 먹가라가지고 그냥 뭐 한자는 어떻게 씁니까? 뭐 당신 뭐 먹습니까? 한글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하지만 끝내 뒤로 가면은요 이제 결국 조선의 학문의 최고봉은 누구냐? 우리 학문은 이 사람이 최고인데 읽어봤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공부를 하거나 학문을 하는 데는 달의 진리를 깨치고 그 본의를 깊이 있게 깨치는 그 공부법이 있고 수사, 레토릭을 중심으로 문장을 잘 깨치는 그런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리학 공부를 해서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공부를 철학적인 질문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그런 것보다는 문장을 잘 꾸미고 말을 잘하고 수사를 잘하고 이런 문장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쭉 얘기들이 막 쭉 나오는데 저 나눠드린 자료는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실 거고요. 핵심은 뭐냐? 이거
어떨 때는 철학적 질문이 그 학계를 압도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문학적 질문들이 압도를 해서 그런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학문이 가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학문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저 오규 소라이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리를 깨치는 것도 물론 잘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잘 하고 글을 잘 쓰고 또 진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지금 명나라에서 왕세정과 이발용을 최고로 치는 저분들이 다 시를 잘 쓰고 문장을 잘하고 하는 그런 문장가로 잘 알려진 분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최고로 치고 있고 그걸 으뜸으로 여기고 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송나라 말하자면 주자의 공부를 으뜸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장보다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고 도리를 탐구하고 뭐 이런 철학적 공부를 왜 그렇게 기울이시는지요? 아니면 명나라의 그런 지금 문장가들을 쫓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딱 묻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 하나에 조선의 당대의 학문 지도를 다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질문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에서 어떤 학자들이 온다고 했을 때 미리 공부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조선 학자들을 만났을 때 엑기스를 뽑을 수 있을 거다. 이 조선의 학자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강의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질문이 날카로우면 이제 거기 질문에 따라서 답변이 강의의 내용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학자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저런 질문지를 뽑고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저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저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본이 제일 많이 임진왜란부터 그 전까지 조선에서 가져갔던 것 중에 대부분이 도자기를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적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퇴계를 읽고 율곡을 읽고 조선 사람들이 왜 이런 책을 읽는지를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일본은 다 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조선은 일본의 책을 어떻게 사 모을까요? 아마존에서 주문하나요? 그렇게 이제 사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본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요. 지방도 많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학자들이 있어서 뭐 경상도의 퇴계를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퇴계집을 경상도에서 사갖고 와야 된다. 그럼 오사카에는 아무개가 으뜸이고 뭐 대마도에는 아무개가 으뜸이고 뭐 도읍구에는 아무개가 으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지 않으면 책을 가서 교보문고 가서 사는데 뭐 엉뚱한 거 사거든요. 이런 거를 다 꿰가지고 가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책들만 딱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를 얼마나 잘 알고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학을 하거나 중국학을 하거나 지금 뭐 베트남에 가서 뭐 삼성전자 공장도 엄청 짓고 하지만 베트남에 대한 연구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돈을 버는 데는 상당히 능하고 가서 뭐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왜 이런 식으로 살고 왜 이런 말을 하며 사람들의 성격은 왜 이렇고 문화가 이런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이런 풍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해야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베트남 사람들과 협력을 긴밀히 하고 더 유대를 강화하면서 속된 말로 장사도 더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뭐 진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도 상대를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계가 막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가까워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느 나라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집트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알고 있는가? 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옆 나라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웃들과 먼 나라들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훨씬 더 풍부하고 남을 잘 이해하는 나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남을 잘 이해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배라고 그걸 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어거지로 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상대하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런 교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몇백 년 전에 조선과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나라여가지고 서로 상대를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뒤에는 사실은 붓을 들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대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유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려시대 이래로 오직 송나라의 주자의 학문을 숭상했고, 원나라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관학이 돼가지고 이제 주자학인데, 우리 조선에 이르러서 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혹자는 한의와 유정원, 즉 저 철학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소식이라고 하는 문장을 추구하는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송나라 문장의 투식을 따르고, 이게 결국 뭐냐면 문장도 철학적인 문장, 진리를 탐구하는 문장, 이런 게 좋은 문장이지 자신의 감정을 꾸미거나 이런 수사학적인 문장 이런 것들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왕세종, 이반용 같이 자신의 문장을 잘 구사하고 이런 학자들을 조선에서도 좋아하는 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은 열에 한둘도 없고요. 조선에서는 주자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인 토대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공부를 하면 할까, 저거를 갖다가 자기가 열심히 저걸 자기 본업처럼 해갖고 수사학이라든지 문장을 꾸민다든지 이런 것에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당송팔대가, 즉 송나라의 주자의 학문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저런 명나라 글도 내 것으로 소화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딱 답을 한 거거든요. 이제 뭐냐, 조선은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주자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주자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로부터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자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뭘까? 또 저렇게 주자학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뭘까? 이제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원리, 지금 질서를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고 문화를 따라야 되고 어른 앞에서는 뭐 공손해야 되고 부모님께는 효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마땅히 이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록, 그런 걸 다 따르시잖아요. 따르신단 말이죠. 지금 그거를 따르는 데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있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이것이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이제 잘 차리셔야 되는데요. 마땅히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왜 따라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이제 어려워져요. 왜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지? 손으로 먹어도 되는데, 이럴 때 손으로 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먹는 게 그게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 그 당연한 것이 자연스럽다 라고 하는 것에 기초해서, 이게 내추럴하기 때문에, 네이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본성에 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도덕적 당연율들을,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따라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친구들까지는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의 본성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본성은 뭘까요? 그 도덕률들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네이처,
자연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이 당연에 지켜야 될 것들이 파운데이션을 자연에 두면, 나의 본성에 두면, 그거는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의 본성에 맞추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그 당연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이 철학적 구조를 이른바 주자학자들이, 성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이 천리라고 하는 것, 천리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 부여하는 인간의 본성 안에 이타적 덕성들, 도덕적 덕성들이 내재하고 있고, 그 내재한 것에 기초해서 사회의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너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게 내가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돼서 뭐가 되냐면 금수가 되는 거죠,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에서 성리학이 이 세계가 지켜야 될 도리들을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짐승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거든요. 이 체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일본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나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왜 효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어른이 오면 길을 비켜준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우애가 있게 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인간의 본성을 둘러싸고 뭐 이런 자연의 그 질서들을 얘기할 때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이기적인 존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막 다투게 됩니다. 막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주먹질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상대하고 나하고 서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일까 봐 무서워서 뒤로 약간씩 물러나게 되고, 뒤로 약간씩 물러나게 되면 그거를 관리해 줄 제3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폭력이 자유롭게 나타나거든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폭력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폭력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그거를 관리자를 세우고, 우리는 여기서 야, 내가 내 자유로움을, 나의 이기심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내가 조금 물러날게. 너도 조금 물러나라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걸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다 그래서 사회 계약론이라고 그러고, 바로 그게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막 밖으로 표출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서로 계약을 서로 해서 뒤로 조금씩 물러나는 것에 기초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원리로 삼자. 이런 게 이제 서양에서 또 한 축에서 발전해 온 사회 질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동아시아에서 사회 질서를 만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내 몸 안에 내추럴하게 그런 사회 질서를 자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사회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건 뭐 각자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를 쭉 만들어 온 경험이 있는 나라들하고, 이 인간이 사회 질서를 본래적으로 내추럴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자연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를 만든 사람들, 우연히 거기 태어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같은 사람,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의 사상은 그러한 본래적인 인간의 그 이타적 덕성과 그런 거 위에서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서구에 상당히 가까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질서는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질서가 어떻게 할까요? 힘센 놈이 왕이죠. 예,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로 그러면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질서로 역사를 꾸려온 것도 우리는 많이 봐요. 예, 그런 경험들로부터 역사가 꾸려오고 그럼으로써 힘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질서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뭐 계약이 어디 있고 자연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 힘이 이 질서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일본이. 그 일본이 내전이 많았고 오랫동안 전국 시기를 거치면서 전쟁을 많이 했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이런 조선식으로 역사를 상상하는 경험을 해봤던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조선 사람은 그런 힘에 의한 질서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낌. 예, 일본 사람들은 아니 뭐 도덕적인 마음이 본래적으로 네이처라고 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조선 사람 만났을 때 서로 느낌은 완전히 서로 저기 다른 진짜 너무 외계인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한편으로는 힘에 의한 질서만이 이 세계의 가장 타당한 질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일군의 정치가들과 힘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그런 도덕적 자연성 거기에 기초해서 이 사회가 구성된다고 믿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다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현대 와서 서양 문물도 많이 먹었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 여기서 다 이기적인 인간 이런 거를 배워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시대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설계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지금 우리한테 낯선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구상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람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자기한테는 상식인데 가능하면 힘에 의한 질서 부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충돌했을 때 굉장히 큰 파열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의 태양은 하나이다.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가고 할 테니까 비켜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힘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전통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가서 보면 그게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이제 이런 게 보이는 서로의 그런 만남들이 지금 이런 글 속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안에 저런 질문들 안에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서로의 정치적 감각과 질서의 원천과 윤리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막 뻐그러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록들을 읽으면 딱 보고 있으면 저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힘에 의한 뭐 예를 들어서 질서를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 인간은 본래적으로 덕성을 부여받아가지고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선을 계속 가는 거예요. 수백 년째 만나지만 평행선을 계속 걸어요. 그래서 그 한쪽에 이른바 오규소라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그 다산과 같은 지위에 있는 그 유학자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저 감각에는 기본적으로 무사,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오래된 경험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조선의 학자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공부해가지고 그런 도덕적 자각과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고시 패스를 해갖고 관료가 돼가지고 뭐 왕과 이런 히에라키를 가지고서 뭐 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났을 때 이 문화적 충돌 양상을 굉장히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선 사람들은 계속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머리가 굳은 5, 60대의 학자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학생들인 20대 학생들한테 붙들어 놓고서 주자에게 대해서 주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인 본성들이 그래도 천리로부터 부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 책을 한번 읽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조선과 일본 학자들이 만났을 때 충돌 양상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독특하게 느껴졌던 거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와다나베 히로시 선생님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바, 일본은 왜 그렇게 힘에 의한 역사 질서를 부여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해 왔을까? 조선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도덕적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이고 그게 네이처고 그거에 의해서 질서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이 체제는 동아시아에 있으면서 왜 수용하지 못했을까? 또는 안 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선생님은 평생을 일본 사무라이 시대의 에도 시대의 유학자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조선하고는 다르구나. 일본이 이제 그거를 쓰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선생님께서 이 동경대 이 선생님께서 저 자료를 먼저 보셨으면 훨씬 빨리 깨치셨을 거예요. 조선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느끼는 건 여기는 라면을 먹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질서를 숭상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질서의 원천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 있는 거고 조선은 반대로 인간에게 부여받은 도덕적 덕성을 바탕 삼아가지고 나라를 만든 그게 제일 아름다운 나라야.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 이런 전통적인 도덕관념에 의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각, 이런 감각, 그 한쪽에서는 그게 또 무너지고 있고요. 서양에서 들어온 법률과 계약과 약속에서 이 세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아노미 상태처럼 혼란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수십 년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로 귀결이 되면서 서구가 추구하는 법에 의한 질서의 부여를 완전히 온통 우리의 그 질서의 기초로 삼을 건지 아니면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막 믹스해갖고 혼종적인 상태로 삼을 건지 아니면 일본과 같은 형태로 삼을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상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선과 일본의 학자들이 만났을 때 제일 강하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이제 저런 내용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만 있느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만 있지는 않고요. 신유한에 대해서 또 한 학자가 질문하기를 매질은 노비에게만 하느냐 조선에는 절이 맞느냐 종이는 어떤 종이들이 있느냐 민간의 장례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자기의 기준에 비추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또 조선과 일본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매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절이 많으냐. 일본에는 절이 많으니까 또 절이 많은지를 물어보고 종이에 대해서도 일본이 종이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조선 종이에 대해서 우리 종이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 종이는 어떠냐. 또 장례식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음식 면에서도 전혀 거의 채식에 가까운 생선 외에는 거의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일본의 음식 문화. 반면에 조선은 그때부터 고기를 좋아하고
짜고 맵고 강렬하게 먹었고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그 음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음식을. 그래서 전 사람들이 갖고 일본 음식이 또 맛이 없다고 하고 너무 심심하니까 이게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이 막 드러나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일로 중요한 게 일본과 조선이 제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 조선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봉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봉건이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풀빵을 만드신다. 그럼 풀빵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 그게 아버지의 직,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나라로부터 아버지에게 부여해 준 직. 당신은 풀빵을 만드는 게 직이야. 당신은 장사하는 게 직이야. 당신은 외교관이 되는 게 직이야. 그러면 그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지켜서 아들은 풀빵 만드는 분의 아들은 풀빵을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외교관의 아들은 외교관이 되고 정치가의 아들은 정치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국회의원도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는 지금 막 전부 하겠다고 다 나와가지고 지금 다 자기를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장사를 하던 풀빵을 만들던 외교관의 아들이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표를 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조선시대 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시 공부를 통해서 외교관이 되거나 관직이 되거나 하는 것이지 그거를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다고 외교관이 될 수는 없는 게 조선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외교관의 아들은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제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신분제 사회일 것 같습니까? 일본이 신분제 사회예요. 조선도 신분제 사회는 맞거든요. 그럼 조선 신분제 사회랑 일본 신분제 사회는 뭐가 다를까요? 여기도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고요. 이렇게 가잖아요. 뭐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고 일본도 거의 그렇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태어났을 때부터 직이 거의 결정돼요. 조선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양반의 자식이 고시를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시험 문제 출제 경향도 잘 알고요.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역량도 있고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문화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대물림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일본은 직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내려보내는 신분제 사회라고 하면 한국은 일종의 성취사회, 능력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고시를 통해서 야 개천에서 용 나는 법이야. 고시를 통해서 관직이 오르면 너도 외교관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런 문화자본을 가지고 그걸 되물림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그 성취를 하기에 유리한 나라예요. 이게 조선의 특징이에요. 이게 일본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선 사람들을 무지하게 액티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한국이에요. 한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넘겨주고 대대로 넘겨줘서 유리한 지위에 올라서서 그걸 되물림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데 시험을 안 보고 외교관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스카이에 매달리고 고시에 매달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서울대 가서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조선이 오랫동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유럽에서도 귀족의 아들은 아버지가 귀족이니까 당연히 자식은 귀족이에요. 조선은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양반이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외교부 고위공무원이었다고 자식이 외교부 고위공무원으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을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고, 이 나라 왜 이러지?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 나와서 지금 조선의 학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일본의 그 학생들, 지식인들은 다 뭐냐면 아버지가 그 상주 학교, 오사카 학교 교장 선생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자기가 그 교장 선생님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직을 이어받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사카에서 공부를 하면 오사카 교장 선생님에 이어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될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외교관이 될 생각은 못해요. 그 생각은 일본에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학자들을 물어보니까 저분은 안성이라고 그러고 고향이, 저분은 상주라고 그러고, 저분은 철원이라고 그러는데 고시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지금 외교관이 돼갖고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는 상주에서 태어났으면 상주에서 웬만하면 나서 거기서 죽고, 철원에서 났으면 철원에서 그냥 이렇게 나서 죽고, 이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자기 공동체와 자기 고향과 자기 지역에 대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향심이라고 그럴까,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고 그럴까, 이게 상대에 대한 배타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그 장점과 단점이 막 뒤섞여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강렬한 그런 정서들이 지금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뻐그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럼 고시제도가 없을까? 왜 우리는 고시 같은 것들을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요. 이 부분을 조심하지만 그래도 조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 고시제도라는 걸 유지했냐? 우리 같이 아버지가 뭐 빗자루를 만드시면 계속 빗자루를 만들고, 요리사가 되셨으면 계속 요리사가 되고, 이런 나라가 더 낫지 않냐? 그래야지 기술도 더 좋아지고 더 사회가 안정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안정된 측면들이 있어요. 일본은 아버지가 요리사를 하면 자식도 요리를 배워서 가게를 이어받아가지고 라면을 잘 끓여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같이 나는 비록 뭐 너는 사자가 돼야 되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딱 가서 느끼기에 엄청 안정돼 있죠.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침체돼 있죠. 그런 에너지들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그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늘 너는 내가 비록 이렇게 하면서 다 막 이제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오래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시를 통해서 입신 출세하고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신분을 변동하고 뭘 해야 되겠다고는 이 엄청난 이 열망이, 조선이 오랫동안 사회 자본들을 이것들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일본하고 조선이 또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문화예요. 그럼 우리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험제도나 이런 고시제도나 이런 것에서 여러 막 다른 찬스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못 참아하고 그러는 거 하는 것들이, 이게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문화 자본들을 활용할 만한 역량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고, 그것은 겉으로는 신분제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거의 신분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다른 나라에서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건 당연히 그런 거에 참지 못하고 이제 확 끌어오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조선과 일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일본 자료, 제가 오늘 필담록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실제 저걸 읽으면 읽을수록 일본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희한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조선은 왜 그러면 고려시대 때부터 왜 고시제도를 통해서 그런 일종의 성취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했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세력이 약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돌아선 거고, 그쪽 방향으로 돌아선 거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귀족들의 세력이 강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회가, 그래서 한국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거나 이런 거 있어서 훨씬 더 탄력과 에너지를 받는 것도 저는 그런 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일본 사회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성취에 대해서
하고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온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두 나라의 지식인들이 만나서 나누는 이런 글 속에 상당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일본의 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버님이 대장성 관료였어요. 경제학과 출신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 관료가 됐는데,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경제학과를 들어가지 않은 거를 무지하게 이제 싫어하시기 시작했어요.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당연히 대장성 관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은 철학과를 가가지고 유학을 갔다 와서 철학과 교수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훌륭하다,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아버지는 대장성 관료인 자신의 직분을 배반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 그래서 아들을 호적에서 파냈거든요. 호적에서 파고 대장성에 있던 젊은 5급 공무원 중에 똘똘한 친구를 자기 양자로 들여서 자기의 가게를 이어요.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직분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 문화자본을 대대로 자기 후손에게 물리려고 하는 이 욕망 때문에 한국은 또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대에 써야 될 돈들을 계속 축적하고, 자기는 배를 골무면서 미래 세대 누군지도 모를, 이 세대에게 이거를 전달해서 내가 뭐가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 이게 지금 한국의 모든 또 문제를 막 일으켜내고 있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조선의 의사와 일본의 의사가 또 자연과학자들이 만나는,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통신사의 멤버들이 일본에 가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중에 학자랑 의사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말씀 못 드리게 됐는데요. 이 의사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또 조선과 일본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길게 막 글을 써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쓰게 됐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또 의학의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몸이 아픈 사람을 정상으로 돌리는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의학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조선의 의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드러나는 또 이 두 이른바 이제 자연과학,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 의사들은 조선 의사들을 만나면 당연히, 지금도 저희도 그렇지만 학자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건 뭐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의원 권도라는 사람, 여기도 내의원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 보내야지 또 창피를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나와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일본 의사들은 문장도 잘하고 의술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조선의 의사들은 문장이 뛰어나고 의술이 뛰어난 사람, 둘을 다 겸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잡과 출신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문과 출신들은 글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지만, 이 조선의 과거 시험에서 이 의사들을 채용하는 이 잡과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들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문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장력과, 일본 의사들을 만나서 이 문장을 마음대로 쓰면서 하면서 침도 잘 놓고 약도 잘 짓고 문장까지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서 둘이 아주 제일 뛰어나다라고 한 사람으로 조선시대 최고로 거론된 사람은 허준밖에 없습니다. 허준 선생은 둘을 다 겸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의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그렇게 이제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인데, 대개는 의술이 뛰어나면 문장력이 떨어지고, 문장력이 뛰어나면 의술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 제일 곤란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의사들 간의 대화입니다. 일본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전 공부라든지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의 이 내의원 소속의 의관들이 막 쩔쩔매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학과 유학과 이런 거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조선의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유학자들이니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들 세계니까 유학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조선의 유학자만큼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유학에서는 조선의 학자들이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자세처럼 막 얘기하고 너희랑 우리가 막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실질적인 자연과학적으로 가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서 이제 조선의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쩔쩔매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게 조선이 철학에는 굉장히 강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의학, 농학, 이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실용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파트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이 대화록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선학자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이 변화하는 걸 보고 야, 청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배워서 실용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북학을 하고 실학을 하는 것이 중국 경험, 북경 경험을 통해서만 실학에 자극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일본에 가서 일본 학자들이 우리보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한 수 아래인 것처럼 생각했던 일본의 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약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식물학이라든지 이런 거, 농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다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청나라로부터 배우자는 북학이 있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일본으로부터도 배워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학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학도 있는 겁니다. 예, 일본으로부터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로 아파가지고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의사가 치료하고 일본 의사가 치료하고 경쟁을 했는데 일본 의사가 치료했는데 낫고 조선 의사가 치료했는데 안 나요. 그거는 뭐 철학적으로 이게 더 우수한 형이상학이다 저게 더 우수한 형이상이다 말싸움하는 건 다르잖아요. 몸이 낫는데 뭐 이거 뭐 말싸움할 게 없죠. 뭐 일본 약 먹고는 일어났는데 조선 약 먹고는 쓰러져 있으면은 그거는 일본 약이 훌륭하다는 게 증명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조선에 어떻게 이런 학문들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가 또 굉장한 자극이 되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본은 또 이거를 아주 그냥 거칠게 납죽하게 자잘한 걸 다 깊이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일본의 의학은 서양 의학이랑 비슷해서 대증적인 처방을 하는 겁니다. 콧물 나? 그럼 콧물을 말려버려요. 기침 나? 기침을 안 나게 하는 이런 처방들을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조선의 의학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을 다스려야 돼요. 예? 콧물이나 그럼 어떻게 하죠? 콧물이 나면 뭐 위가 안 좋은데 그건 뭐 밥이 막 그래서 근본을 쫓아가려고 결국 체력이 좋아지면 콧물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체력을 길러서 콧물이 없어질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면 한 달 걸린다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말을 좀 거칠게 했는데 그럼 한 달 걸리는데 콧물이 쭉쭉 나는 거를 딱 거기 대증 처방을 딱 하면은 확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건 일주일만 먹어도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의학은 그런 이제 상한론이라는데 그런 방향으로 대증적인 처방들을 쭉쭉 하면서 그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도 시대 때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조선은 이게 근본주의 나라거든요. 조선은 항상 근본이 뭐가 돼야 가지에서 열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콧물이 나면 그 원인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약을 쓰기 때문에 원래는 맞는 거죠. 그게 예? 본원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가지고 모든 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그게 말은 맞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나려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조선의 의사하고 일본 의사가 만나면 이제 일본 의사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예? 아 지금 콧물 나갖고 약 좀 어떤 거 조선에서 어떤 거 쓰는 거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럼 조선학자들 그러니까 말이야 하면서 이제 예, 체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일본 학자들은 아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제 그리고 조선학자도 일본학자 그렇게 이제 지연 말단적인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본원적인 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두 나라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게 두 나라가 오랜 문화적인 경험들이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적인 속성과 차이들을 제일 깊이 있게 다르게 만드는 것은 역시 그 철학, 종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서로 특징 짓는데 결정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조선은 유교의 나라인 것이고요. 일본은 역시 그 무가의 나라입니다. 예? 바로 해갖고 효과가 나는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본 분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본은 확실히 그런 쪽에서 자기 문화적 특성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조선은 좋게 말하면 본원적인 생각하지만 느리고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조선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기 농가대학에, 그분이 서울대 농대 교수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본의 와규, 그 후쿠오카의 와규가 그 엄마가 제주도소잖아요. 그 제주도소 데려가갖고 일본에 그 와규를 개발했던 그 농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글을 어디서 읽었는데, 그 제가 잘 인용해서 그 쓰는데, 일본 소의 콧뚜레하고 조선 소 콧뚜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 소 콧뚜레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콧뚜레를 탁 끌면 소가 아파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콧뚜레가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소를. 근데 조선에 와봤더니 소를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얘가 낭떠러지만 떨어지지 않고 얘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해서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소를 채근하는데 조선은 소를 뒤에서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주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일본 소를 콧뚜레 방식하고 조선 소 콧뚜레 방식이 매우 다르다. 조선 사람들은 채근하면 화를 낸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에세이 같은 걸 쓴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식하고 조선식이 달라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문화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도 여겨지는데, 그거를 뭐 다 거기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놨던 것은, 일본 학자들이 자기가 치료하던 여러 환자들에 대한 여러 처방들을 조선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내용들이 또 한쪽에서 이 필담록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 출산 풍속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임신 어느 정도 되면 배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조선에서는 그런 풍속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조선에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뭔지 조선에서는 그런 풍속은 없습니다 하면서 서로 다른 또 이런 임신 출산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천연두를 걸린 다음에 목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목욕을 많이 하는데, 워낙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니까 조선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온천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조선에도 온천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치료하는데 쓰느냐. 조선에서도 피부병 치료만 하지 나머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제 그 숙종이 나중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온양온천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뭐 눈을 씻었는데, 잘 안 되죠. 뭐 온천물 해가지고 그 눈을 닦는다고 그게 치료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래서 뭐 안질 정도에 쓰고 피부병 정도에 쓰는 거 외에는 온천 그런 게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굉장히 그게 세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병을 온천으로 치료하는 것들이 의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건 일본 사람들의 차원에서 조선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없는지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조선에서는 그렇게까지 온천이 정교하게 되지도 않고, 뭐 숙종이 그 정도 이제 한 게 다죠. 숙종이 그 안지를 한 다음에 2m 앞을 못 봤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안 보인 거죠, 나중에 노년에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밖에서 막 백성들이 막 이제 임금님이 지나니까 손을 흔들었는가 봐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손을 흔들었냐 물으니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저걸 보질 못하니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게 승조원 일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잘. 하여튼 뭐 일본에서는 저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또 어떤 논의가 있냐면, 천근이라는 거는 설사 증세가 많이 있는 다음에 몸이 이렇게 마비가 오고 막 이렇게 긴장돼 가지고 막 그 근육들이 뭉치고 하는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놓고, 저 공정현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의사거든요. 중국 명나라의 의사인데 저분의 학설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정현의 이 학설대로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 이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조선의 의사들은 저 사람을 알고 있느냐, 저 책을 읽고 있느냐,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조선의 의사들이 공정현 그의 저작을 나도 읽어봤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당 정도의 독서력이 있고 그냥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학자여야 되는 거예요. 의학자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저기다 보내야 되는 거라서 저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이제 저희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다음 그 논쟁에서 이제 그게 뻐그러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까지 하냐면 이 김광사라는 조선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진맥을 자기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심원이 이제 조선 의사인데 김광사인데요. 나는 평소에 비와 신이 약해서 가래가 있고 뭐 이렇게 한다. 자, 나의 맥을 진료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 의사한테. 그러면 진료를 해보면 이 김광사는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진맥은 자기가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의사의 진맥 결과를 보고 자기가 진맥한 걸 보고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의사의 진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또 나랑은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서로 일본 의사를 만나면 아까 조선의 학자들이 뭐 이렇게 뭐 약간 그 글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맥을 잡아서 이게 치료가 되는지 약 처방은 어떤 걸 쓰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일본이 조선에서 제일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였으면 의학과 관련해서 인삼을 더 이상 수입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인삼을 일본에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조선 의사들한테 인삼 재배 기술을 알려달라고. 조선 의사들은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업 기술이 누출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의사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 의사들은 성의 없이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성의를 다하는 척 하면서 또 안 가르쳐 주려고 이제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또 이 책들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 일본 의사들이 조선의 인삼을 재배하는데 성공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무역이 상당히 이제 조선에서 많이 인삼을 수입하던 그런 상황을 극복을 하고 일본이 자생적으로 이제 인삼을 기르게 되는 그 일본으로 인삼을 자생적으로 기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도쿄 농대의 창시자입니다. 지금 동경농대에 창시자가 그걸 했던 양반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일본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계속 조선의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묻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 의서에 나와 있는 풀, 약초, 거기에 사삼을 3g 달여 먹으면 뭐 가래가 끊어진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삼이 이게 도라지를 말하는 건지 더덕을 말하는 건지 인삼을 말하는 건지 이제 실물하고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조선 의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북경에 갈 때 조선의 내요원 의사들이 조선에 있는 풀 500가지를 뜯어가지고 이거를 다 말려가지고 표본으로 만든 다음에 뭐 물고기도 표본 만들고 풀도 표본 만들어서 이거를 북경에 자 들고 가갖고 북경 의사를 선생님으로 모셔놓고 자 중국 의서에 이 사삼이라고 하는 게 조선에서 나온 이거를 말하는 것이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중국에 가서 안 사 먹고 조선에서 사삼은 더덕이야. 조선에서 나온 우리가 더덕이라는 게 이게 여기 한자 책에 중국 의서에 있는 사삼을 말해. 그럼 그놈을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여 년 이상에 걸쳐서 중국에 가서 물어보고 다 수천 가지를 대조해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해서 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 의사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조선 의사들이 오잖아요. 이때다 해가지고 또 일본에서 또 여러 가지 그걸 또 들고 와갖고 조선 의사한테 야 이게 우리는 이걸 뭐 일본말로 뭐라 하는데 이게 이거냐 이게 이거냐 그래서 묻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해산물이 많은 거예요. 그 해산에서 나오는 걸 많이 물어보면 조선 의사들이 본초에 밝아가지고 그런 거 식물학이 밝아가지고 잘 본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른다고 말하기는 좀 거북하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점에서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일종의 식물학, 동물학 관련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 꼭 일본에 대응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가 정리가 돼야 조선에서도 여러 가지 자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박물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18세기 가면은 그런 것들에 관한
책들이 우후죽순 이제 조선에서 막 나오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가서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사카에 있는 슌포라고 하는 사람이 기두문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4.3 한정령은 중국 청나라의 상선이 가져온 것인데 이게 보고서 호라복이라고 하던데 이 호라복이라고 하는 건 당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3이 당근인지 더덕인지 일본도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을 조선의 의사한테 묻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상당히 많은 한약재로 쓸 수 있는 또 먹을거리 쓸 수 있는 것들을 조선 의사에게 물어서 지금 이 중국의 한자로 쓰여 있는 것과 일본에서 실물로 나는 것들을 매칭하는 테이블을 또 조선 의사를 만나면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되고 해서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조금만 먼저 보고 이 사람인데요. 이 니와 테이키라고 하는 일본의 큰 식물학자입니다. 엄청난 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아무개고 지금 도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틈틈이 경전을 읽었고 지금은 식물학과 동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일본의 왕께서 이제 저 막부에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백과사전을 저술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만든 우리 선생님은 여기 보면은 돌아가신 선생님이 쓴 거 300권에다가 내가 지금 600권을 만들어서 1000권짜리 책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런 저작을 썼는데 이거 엄청난 저작이야. 한번 봐봐. 이렇게 이제 탁 그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선 의사의 답변들이 뒤에 있는데요. 완전히 기가 질렸어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런 책은. 그리고 이 책은 지금 일본의 국보로 거의 돼 있거든요. 1000권에 해당하는 이 책의 제목이 서물유찬이라고 하는 각종 물건에 대해서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저런 백과사전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여주면서 외국에 손님이 오셨으니 이 외국 손님에게 친구에게 서문을 받아서 이 책을 내가 출간하고 싶다. 당신이 조선의 훌륭한 의사이니 서문을 써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1000권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1000권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 그거를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내가 그 서문을 써야지 이 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아니오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법리 앞에 어떻게 이 책은 어떻게 쓰였다는 것만 법례만 내가 가져왔는데 그게 50권이요. 그거라도 보고 서문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밑에는 일본의 동물학, 식물학 연구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뭐 좋은 말로는 당신이 나의 책을 좋게 평가해서 서문을 주면 좋겠소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조선의 자연학이라는 게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라는 게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안 될 걸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본 조승수라는 조선의 의사가 이 책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놀라 자빠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 조선이 유학과 철학에는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주자학자들은 많이 배출했을지는 몰라도 일종의 저런 실용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선학자들도 자각하고 있고 일본 학자들은 또 그걸 내세워서 우리가 철학에서는 유학에서는 우리가 뭐 어차피 사무라이 나라니까 너희들은 못하지만 다른 여러 부면에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학문적 수준을 또 이때 마음껏 자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맨 밑에도 보시면 자기가 이 책을 쓰느라고 여러 책을 활용했는데 청나라 강희제 때 금낭비록이라는 책이 뭐 있고 그 책의 내용이 풍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책 한번 보셨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는 책이 없죠, 이제. 동의보감밖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때 이제 조선 의사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선도
또 일본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새롭게 이런 학문들을 발전시켜야 될 생각을 가지게 된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조가 규장각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중국의 책들을 사 모으고 도서관을 그래도 만들어서 왕립 라이브러리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받은 자극도 그 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도 한 나라가 꼴이 좋으려면, 정조의 말입니다. 그래도 그 모양이 제대로 되려면 책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말도 일본 말 잘하는 사람, 오키나와 말 잘하는 사람, 베트남 말 잘하는 사람, 이런 말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구자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하나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정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나라가 좀 멋있어지기를 바라는 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돈도 없는데 막 그 내탕금 줘가지고 그 책들 사다가 규장각에다 갖다 꽂아 놓은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잘 아시는 이제 뭐 다산이라든지 뭐 그 시절에 그 정조에 의해서 발탁돼 갖고 그 자료들을 보면서 컸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런 덕분에 조선 후기 정조대 사람들이 큰 건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오랫동안 일본과의 교류 속에서 받은 자극도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는 과정에서 배운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승수는 결국 이제 약과 선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약과 드셔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만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 서물유찬이라고 하는 1000권에 해당하는 저 책을 일본의 의사가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 자신의 학문이 대단했는가를 설명을 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풍속도 뭐 태를 묶는데, 결국 조승수는 우리는, 굳은 슈라와 찰진 병식, 이런 거, 딱딱한 거, 그 다음에 찰떡 같은 거, 기름 많은 거, 이런 것만 안 먹지 배를 묶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여기만 조금 더 설명하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규소라이의 학문을 그 1700년대 초반에 신유한이라는 분은 오규소라이라는 사람의 책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났죠. 이제 한 50년이 지난 1764년도에는 오규소라이의 책을 동경에 가서 서점에서 사서 조선의 학자들이 이제 읽고 공부를 해서 간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공부를 해서 세미나를 해갖고 일본의 오규소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의 글은 이런 내용이다 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때 이 조선에서 갔던 원중고라고 하는 훌륭한 이제 조선의 학자가 다키라고 하는 이분은 그 조슈번에 지금 야마구치의 학자인데, 야마구치에서 말을 타고 시모노세키에 와서 이제 만난 겁니다. 시모노세키에서 만나서 이제 조선의 학자들하고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도 성리학이 있을 텐데, 정자, 정호, 정희 형제와 주희, 이게 이제 정주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주자학을 으뜸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키 선생이, 여기도 성리학이 있지만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뭐 이런 양반들이 당신 조선에서처럼 주자학을 공부한 분들이 있지만, 근래에 오규소라이 선생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학문을 다 정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학문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중고 조선의 학자가 그 오규소라의 학문이 주자학을 어느 정도로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떠보는 거죠. 이제 다 알면서 이제 떠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키 선생님이 주자학은 불교라고 생각해서, 유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교라고 생각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선학자가, 주자학은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훌륭한 학문인데 그걸 안 하신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키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양반하고 남옥이라는 또 조선의 다른 학자랑 하는 답변인데요. 여기서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남옥하고 하는 답변인데, 그 답변 중에 다키의 요 글을 읽으시면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중화는 성인의 나라이지만 중국 사람들의 간악함이 오랑캐보다 심함을 내가 일본 사람 말입니다. 다키 말입니다. 내가 중국의 법전에서 보았다. 이 중국의 법전을 보면 간사하고 속이고 흉악한 것이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중국에는 그렇더라. 그래서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간악하고 극악하고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데 왜 굳이 조선은 그렇게 중국의 학문을 추종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왜 조선이 그렇게 중국의 학문을 추종하는지 모르겠다. 또 4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깨져가지고 돼 있지만 예로부터 서양과 남만의 배가 나가사키에 수십 개 나라에서 온다. 우리가 일본의 학자의 답변입니다. 조선은 중국만 바라보고 있지만 일본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만나면서 각종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크고 나라가 많은 것이 이러합니다. 각각의 나라들은 각각의 법도가 있어서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각각 그 나라의 풍속에 따라 편안할 따름입니다. 인도에는 바라문과 불교의 도가 행해서 인도가 되는 것이고, 서양에는 천주교가 있어서 되는 것이고, 그 밖에는 이슬람교가 있고 로마법이 있고, 결국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문화와 법률로 하는 것뿐입니다. 어찌 중국만 홀로 귀하고 나머지 오랑캐의 가르침은 폐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방법대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 주장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길을 따를 뿐이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중국의 주장하기 좋다는 동, 무슨 천주교가 좋다는 동,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 식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밀쳐내는 거거든요. 조선에서 말하는 밀쳐내는 건데, 이제 이게 일본식 사고 방식입니다. 각각은 각각의 고유한 원리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살면 그뿐이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완전한 가치상대주의입니다. 보편주의적인 태도는 없어요. 그래서 다 각각이 각각의 문화적 추구를 할 뿐이라는 이런 이제 주장을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본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굉장히 조선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천리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있다고 믿어왔고, 그것이 천성이라고 믿어왔고, 그것에 맞춰서 세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그런 거는 없고, 일본의 천성은 일본에게 있고, 조선의 천성은 조선에게 있고, 인도의 천성은 인도에게, 각자 다 다른 것일 뿐이다. 거기에 하나를 관통하는 무슨 보편적 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제 그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런 세계관이 나타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 그죠? 물통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다 물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물통이 아니라고 해보시죠. 이 물통이 아닙니다. 이제. 이제부터 잘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요. 이제 물통이 아니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뭔지 이제 선생님들께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자, 뭐 같으십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여기 마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이제 쫙 해보십시오. 자, 이거를 잘 보십시오. 이게 뭐입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거는 짧습니다. 짧아요. 네? 짧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짧아요. 자, 이거는 차갑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이거는 딱딱 소리가 납니다. 되셨죠? 네. 이거는
깁니다. 길어요. 되셨죠? 이거는 짧습니다. 되셨죠? 이거는 깁니다. 되셨죠? 다 되죠? 다 돼요. 이게 일본식 사고방식은 상대주의라는 거는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이 세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틀린 말은 없어요. 짧잖아요. 이제 길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대적 일본은 일본의 길을 갈 뿐이고 뭐는 뭐의 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 세계를 관통한 어떤 기준이 없게 되는 세계는 좋게 말하면 각자 이거를 짧다고 하는 사람은 짧다고 살고 길다고 하는 사람은 길다고 하고 살고 이거는 바닥바닥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살자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의 뒷면에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 근거나 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없어요. 없거나 이거 뭐 합의를 누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야 이거 이제 물이라고 불러 그러면 물이 되거나예요. 그죠? 다시 여기서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이 세계를 명명하는 방식 물이라고 불러 그게 일본의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너무 이걸 극적으로 이거를 나눴는데 조선 사람들은 이거를 물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걸 물이라고 부르면 편안하잖아요. 물 가져오면 이걸 가져오니까 형이상하게 안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천리와 이 세계가 그래서 명과 실이 다 합일된 세계, 명실이 상부한 세계가 다 있어서 그걸 이제 자기가 이 세계의 질서가 안정되어 있고 명실이 상부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에 이렇게 있다가 이거를 짧다고도 하고 길다고도 하고 물은 아니야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당혹감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이걸 들어서 그런 세계관을 딱 만났을 때 이런 천리와 무언가 이 원리가 있고 하늘의 프린시플이 있고 뭔가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뭔가 이 유교의 도리가 있고 막 이런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거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이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64년 이 다 기는 사람들 이런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일본이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일본은 일본의 길을 가고 주변에 그 일본의 길을 강요하련다로 막 점점 가게 돼요. 조만간에 이제 일본에서 정한론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통신사는 끊어지게 돼요. 예, 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생겨요. 조선 사람들은 그런 일본의 변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학문이 막 발전하고 막 생물학 백과사전 막 엄청난 거 만들고 뭐 여러 학문 학자들이 막 나오고 야, 일본이 이제 훌륭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거를 물통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걱정의 마음이 양쪽에서 막 요동치다가 일본이 이제 서양으로부터 배운 그 무력으로다가 막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쿠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했는데 이 나라가 조선과 같은 그런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원리 그건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주작인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인 거죠. 이 세계 안에서 명실이 생부한 세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희망했지만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면서 이거를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걸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젊은 학자들에게 보편적 천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짧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짧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이 사고방식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붙들고 이제 젊은 학자들을 붙들고 걔네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많은 글들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조선 학자들은
그래도 일본이 변하고 있을 거야, 뭔가 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를 이제 다산 선생님은 이제 일본에서 사온 여러 오규 소라이브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양한 학자들의 글을 조선의 통신사들이 막 이제 서점에서 사다가 조선 학자들이 유통이 됐거든요. 다산 선생님 또 훌륭한 건, 이 양반은 책이 나오면 신간이 있다면 또 안 보면 섭섭한 양반이라 또 다 읽어봤어요. 일본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쓰나 다 보고, 그래도 좋게 평가하셨죠. 지금 내가 일본의 오규소라이나 뭐 다자이 슌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찬란하다, 훌륭하다, 일본이 상당히 많이 훌륭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된다. 다시 임진왜란과 같이 얘들이 무력을 가지고 조선을 두드러 패러 올 일은 없을 것이다. 공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 결국 오랑캐를 방어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에게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물이 없기 때문인데, 이 문물이 없으면 예의염치로 사나운 마음을 부끄러우게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예의염치가 지금 있어 보인다. 근데 이 예의염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조선 학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천리로부터, 이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런 거로 보았을 때 일본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의염치와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도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나라가 됐고, 다산 선생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다산 선생님도 한편으로는 본래적으로 나한테 그런 도덕적 천성이 부여돼서 그게 쫙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사회 질서를 잘 따르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너무 좀 나이브하고요. 그게 발현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사회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자세를 습득시키는 그 과정, 이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정약용 선생님 철학이 주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하지만 그걸 훈련을 시켜야만 인간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대로 점점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산이 주제학과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주제학자이면서도. 그런데 일본은 어떤 거냐면 그런 훈련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거든요. 제도와 훈련을. 그래서 그거를 보고 설사 일본 학자들이 우리와 같이 도덕적 마음이 내재되어 있고 그게 발현이 되어서 잘 훈련해서 발현이 되어서 이 질서를 따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예의염치가 길러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조선이 그렇게까지 일본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기대한 거죠. 기대한 거고 일본 학자들의 책에서 그런 측면들을 읽고 일본이 변하고 있어 라고 안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일본의 길을 갈 뿐이다. 이것이 짧든지 길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원리는 없다라고 하는 일본식 세계관 는 그 후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첫 번째 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 일본의 와다나베 히로시 선생님이 어위강 무력에 의해서 이 세계의 질서를 부여해왔던 일본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일본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관철하는 하나의 주제라면 이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이 세계의 질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한국의 가치, 이 가치는 상당히 조화롭기 어려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면 왜 한국은 저런 나라인지, 왜 일본은 이런 나라인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아까 말씀드린 저 책에서 써주신 것인데요. 저걸 정리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때 일본은 항상 이 세계의 보편적 가치 기준이 지금은 일본도 많이 달라졌죠. 서구를 또 배워가지고. 그러나 오랜 전통 속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결국 이 세계는 힘에 의한 질서가 유일하다고 생각해왔던 일본인들의 문화를 일본 학자가 스스로 그렇지 않은 세계를 상상해왔던 조선을 연구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한편으로는 자기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힘의 지배만을 이 세계의 질서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사가 흘러왔을까? 우리 일본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옆에 바로 있는데. 또 조선은, 왜 우리 조선은 또 그렇게 그토록 천리라는 거, 지금 현대인들은 믿지도 않는 그런 천리라는 것을 이 세계 질서의 토대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또 나라를 만들어 오고 질서를 유지해왔던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 사람을 만나고,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신과 필담록을 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본은 그런 역사를 발전시켜 왔던 나라고요. 우리는 또 이런 식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던 것인데, 그 천리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그런 거를 주저하게 빠져갖고 정신이 없었던 나라다. 과학기술을 배우지 못해갖고 일본한테 망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나라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역사와 경험들이 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문화를 꾸려왔고 일본은 또 왜 저런 방식으로 꾸려왔는지를 오늘 딱 대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해왔던 이야기들, 또 일본의 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대조해 가면서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가서 라면 맛도 즐기시지만 사실은 그런 연구들을 더 해서 서로 더 깊이 있게 상대가 어떤 문화적 전통 위에 있었던 나라들인지, 그래서 왜 서로는 절대 어떤 면에서는 굽히지 않는 그런 그냥 평행선을 긋고 있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거든요. 이거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지, 사실은 그거를 알면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은 좀 어수선하게 강의가 됐는데, 필담록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 결국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나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 구조, 정치에 대한 구조, 상상의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많고요. 일본은 교회가 없고요.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 왜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이런 보편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망하는가, 그 밑바닥에서부터 열망하는가, 또 일본에는 왜 그런 것들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정말 옛날의 역사를 그냥 계속 되뇌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미래지향으로 어떻게 두 나라가 좋은 이웃으로 서로 시너지가 되는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모색해왔던 우리 조상들의 그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냥 욕만 하고 이럴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 훨씬 더 깊이 있게 상대를 이해하고 훨씬 더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연구해야 된다. 너무 부부가 사이가 멀어져 있는데 이거를 합치려면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렸으면 됐다. 그게 지금 시대에서 타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타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냥 제 강의가 그런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